알고 싶었다. 주목받는 자리에서도 고요해질 수 있는 방법을, 속도를 높이는 이유와 천천히 달려야만 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해, 누구를 웃게 해야 하는지, 무엇과 손잡아야 하는지. 지금 당신은 되고 싶었던 당신인가? 나는 그렇다. 당신의 가장 찬란한 순간, 임팔라. Chevrolet, find new roads. 생활고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병원은 사치입니다. 그러나 우린 이미 알고 있습니다. 넘어진 사람은 일으키고 아픈 사람은 치료해줘야 한다는 것을. 당신의 기부가 누군가에겐 건강할 권리를 찾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건강할 권리를 찾기 위한 60일의 건강보험증 캠페인. 검색창에 아름다운 재단을 검색해주세요. 한국 온라인 토론의 부활을 위해 아이토론닷컴에서는 논객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국에서 진정한 온라인 토론은 불가능하다라고 하지만 아이토론닷컴은 다릅니다. 토론은 틀림을 가리는 게 아니라 다름을 밝히는 것입니다. 토론은 OX 게임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일을 찬성 반대로 가릴 수 없기에 아이토론닷컴에서는 평점을 주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읽고 평점만 주셔도 좋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토론, 토론의 프리미어 리그. 토론을 해도 평점만 줘도 푸짐한 상금 이벤트가 있습니다. 아이토론닷컴으로 오십시오.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궁금해하지만 아무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 주제들 선정해서 얕게 한번 파보겠습니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줄여서 지대널변. 118회 김도인 북콘서트 지금 시작합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벌써 118회죠. 공개방송 형식으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베스트셀러 작가, 숨쉬듯 가볍게의 저자 김도인 모시고 오늘 본 콘서트 진행하는 거죠. 자기소개하면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신자유주의 미스테리 관심 많은 최 사장입니다. 과학과 기독교에 관심이 많은 이독실입니다. 저는 제 삶이 힘든 이유를 항상 정치에서 찾고 있는 남자 깡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도인입니다. 어저께 밤에 이제 화려하게 그 김도인 북콘서트 전야제가 한강에서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셨다고. 네네. 예. 그래서 그때는 한 1000명 정도 모이시고요. 네. 지금은 한 400명 정도 이 자리에 지금 같이 하고 계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일단. 네, 아이고, 아닙니다. 그죠? 뭐로 얘기를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기 써있긴 한데, 바로 들어가는 건 좀 그러니까, 요즘에 어떻게 지내시고 있는지, 제가 안에서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았지만, 근황 잠깐 얘기해볼까요? 요즘에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갑자기요? 예, 갑자기. 네. 전혀 약속되어 있지 않은 질문부터 한번 드려봅시다. 근황이 어때요? 저는 요즘에 하루에 이제 김밥을 계속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밥을 이제 점심, 저녁으로 김밥을 먹고 있는데, 맛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은 이렇게 멀쩡하게 입고 왔는데 보통은 정말로 추레하게 입고 다니거든요. 스레퍼에다가 반바지에다가 헐렁한 티 입고서 작업할 게 있으면은 근처에 있는 커피숍에서 작업을 하는데 이제 집에 올라갈 때마다 김밥을 한 줄씩 사서 올라가요. 밥해 먹기 싫으니까. 근데 이상하게 아주머니께서 자꾸만 1,000원씩 깎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김밥을요? 네, 저는 이제 사회적 지위도 있고 하니까 좀 비싼 김밥을 먹어요. 그러니까 모든 김밥을 먹거든요. 4,000원짜리 모든 김밥을 먹는데 자꾸만 참치를 안 넣었다, 요번에 계란을 안 넣었다 하면서 자꾸 1,000원씩 빼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도 처음에는 되게 감사드렸는데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그냥 불쌍해 보이셨나. 그래서 어쨌든 이걸 혹시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내고 있어요. 다른 분들은 대충 어떻게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보통은 제가 물어보거든요. 오늘 뭐 했는지 얘기할 거니까 준비해와라. 근데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해왔네. 별일 없으면. 아까 제가 물어봤잖아요. 오늘 자기소개하는 날이에요? 근황 물어보는 날이에요? 했더니 자기소개하는 날이래요. 그래서 마음 편하게 있었거든요. 그렇죠?
특별한 일 없었어요? 자기 혼자 준비해 왔어. 그렇습니다. 나 혼자 살아남으려고. 우린 못했어요. 그랬어요? 전 요즘 경치나 풍광이 너무 좋아서 이제 좀 여행 같은 거 쏟아내려고 여러 가지 장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비요? 예. 관우랑 유비는 죄송합니다. 편집해야지. 네. 예. 그리고 어떤 장비를 준비하고 장비를 이제 야외에서 편하게 앉을 수 있는 의자와 뭐 테이블 이런 것들만 잔뜩 사놓고 있어요. 진짜? 예. 근데 아직 한 번도 못 나가봤습니다. 나가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한강공원이 집에서 좀 가까워서 네. 거기서 그 쓸 수 있는 되게 푹신푹신한 바다 깔개가 있어요. 뭔지 아시죠? 좀 이렇게 두꺼워요.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사놓고서 3년째 한 번도 못 갔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그거는 사면 안 나가게 돼요. 네. 안 사야 돼. 안 사야 아쉬워하면서 나가게 되는 것 같아요. 준비가 안 되니까 진짜 이상한 얘기하고 이건 뭐. 있는데. 김도희는 뭐 요즘에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여기 안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별로 큰 뭐 이상을 못 느끼셨을 것 같은데, 제가 앞에서 잠깐 봤었는데, 여기가 뭐 하는지 지금 모르시는 분들은 앞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 팻말 붙어 있지 않습니까? 아, 그걸 보면서 좀 당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왜요? 뭐라고 써 있냐면은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김도인, 뭐 깨달음의 여행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 되게 걱정하시면서 지나가시는 것 같아가지고 저희도 네네. 걱정스럽습니다. 유독 젊은 분들이 이쪽 많이 가는 거 보면서 그러니까. 좀 걱정하셨을 것 같아요. 조응회를 하는 건가 여러 가지 생각하실 것 네네. 같고 그래요. 네. 오늘 한 2시간 정도 좀 알차게 김도인 책과 관련된 내용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다음 눌러주실래요? 다음.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1부 휴식, 2부 Q&A 해서 약 2시간 정도 같이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부가 한 1시간 정도 진행되나요? 네, 1시간 정도. 1시간 정도. 그다음에 휴식 시간이 15분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많은 분들이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서 혈투가 벌어질 것 같아서 걱정이 되고, 그다음에 2부는 한 30분 정도 네. 진행되고 질의응답 20분 정도 진행하게 됩니다. 이따가 1부가 끝나면 앞에 질문지 함이 놓일 겁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넣으시면 되고 자기 이름을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질문에 당첨되신 분들은 소정의 상품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나 닉네임 아니면 뭐 그 사업자 등록번호 여러 가지 써서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뭘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 제 북콘서트다 보니까 제목을 제가 지었는데 괴로운 마음을 숨쉬듯 가볍게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뒤에 파란 글씨로 제 책 제목을 좀 강조해봤어요. 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는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면 효과적인지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마음의 상처를 제가 한번 완벽하게 치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치유가 목적인 건가요? 네네, 치유가 나가겠죠. 목적이에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파란색이 목적이에요. 네. 힘든 마음을 가볍게 해서 돌아가실 때는 밖에 날씨도 쌀쌀한데. 돌아가실 때요? 네. 예,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거나 좀 내가 뭔가 느끼는 게 있다라고 돌아가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네. 예, 잘 돌아가겠습니다. 네. 네. 그럼 먼저 직접 여쭤보면 좋은데 제가 일일이 이제 물어볼 수가 없어가지고 패널 분들한테 한번 좀 여쭤보려고 그래요. 혹시 요즘에 뭐 되게 스트레스 받으시거나 아니면은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한 상처가 있다라고 하시는 거 있나요? 어려운 일이나 상처? 네. 공개로 말할 수 있는 거요. 공개적으로요? 네네. 엉덩이 쪽에 약간 상처가 아니, 그런 거 그런 거 말고, 말고, 네. 심리적인 상처? 네네. 저는 없습니다. 저는 항상 행복하게 오냐오냐 하면서 잘 자랐어요. 네. 상처가 없습니다. 네. 얼마 전에 울으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아. 예. 네네. 타인의 상처를 처음 보다 보니까. 네. 상처? 전 특별한 건 없고, 예. 너무 많이 얘기해서 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사고 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힘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이제 교통사고였지 않습니까? 네. 차가 굴러가지고, 목도 아프고, 그런 다음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은, 차를 타면 긴장을 너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굴렀던 경험이 있으니까, 한 달 정도 후에 처음으로 차를 탔거든요. 그런데, 대형 버스였는데, 너무 막 긴장을 해가지고, 다리가 아픈 거예요. 그 이후에 다리가 계속 아파요.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닙니까? 아닌데요. 아니군요.
그러면 다리가 어떤 거지? 아프시다고요? 아, 예, 다리가 아픕니다. 병원에 좀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네. 그럼 어떤 상처?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원래 되게 눈에 안 띄고 소심한 아이였어요. 네. 그래서 사실 그 친구도 많지 않았고 네. 그렇게 살았는데 고등학교 때부터는 그게 좀 더 많이 심해져가지고 이제 아예 외부랑 이렇게 소통하는 걸 단절했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아예 내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어필하지 못하니까 나는 그냥 혼자여도 괜찮아. 나 그냥 혼자 살아도 돼 하고 그냥 저 혼자만의 세계에 되게 오랫동안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아, 네. 네. 왜 지금 이런지 이해가 됐습니다. 매일 죽창을 갈면서. 네. 아무도 안 받아주니까 나를. 네. 네. 깡쌤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친구가 한 명도 없지 않습니까?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니까 참 난감하네요. 네. 다 이렇게 사는 줄 알았는데. 네네. 그죠? 뭔가 해결해 드리려고 했는데 네, 제가 그럴 처지가 아닌 것 같아서. 아. 네. 덕슬님은 저- 뭔가 있으신가요? 저는 있는데, 이거는 아마 그 방송에는 안 나갈 수도 있는. 아니요, 그거 말씀하지 마세요. 네. 방송용으로만 말씀해 주세요. 아, 그럴까요? 네. 일단 그 지상파에는 정말 안 나가야 됩니다. 진심으로. 그렇고 지상파에 왜 나갑니까? 지상파에 왜 나가요? 갑자기 MBC에서. 왜? 아, 예, 예. 지금 뭐, 네네. 지금 취재하러 오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네 얘기하세요, 네 얘기. 네. 여러분만 알고 계시는 제 트라우마를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였고요. 뚱뚱했어요. 지금보다 훨씬 더 뚱뚱했었고, 그 신체 지수를 말할 때, 가나라마마, 이렇게, 뭐 어떤 건지 아세요, 그거? 가나다라마로 예전에 이야기했었거든요. 정상 체중인 사람이 다고, 네. 진짜 깡말랐었던 게 가가 되고, 통통해지기 시작하면 라마로 이제 가요. 끝이 마. 그렇죠. 네. 그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마였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그때도 키도 좀 컸었고,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괴롭힘을 당할 정도는 아니에요. 덩치가 컸고 이제 몸무게도 많이 나가고 하니까. 그 저는 되게 친구가 많다고 생각했어요. 당시에 그 순수했던 초등학교 6학년,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은 모르겠지만 그때 좀 순수했거든요. 그 초등학교 6학년들의 뭐 나름의 일진이라는 단어는 없었는데 그 반에서 좀 논다고 하는 애들이랑도 되게 두루두루 친하게 지내고 그랬었어요. 그 친구들도 저한테 되게 다정하게 대하고 뭐 독실아 나 이것 좀 뭐 가르쳐줘 이러면서 좀 물어보기도 하고 저는 되게 친구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물함이 있었는데 사물함 안에 어떤 한 여학생의 책에다가 남자애들이 이렇게 낙서를 한 거예요. 이제 뭐 성적인 단어들을 쓰면서. 근데 이제 문구 수준은 아니고 그냥 단어 정도만. 그래서 이제 얘기는 못 하겠는데 그런 얘기를 막 해놨어요. 걔네들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썼을 수도 있고 초등학교 6학년 때는 순수했으니까. 그러고서 이제 그게 선생님이 알고서 이제 한 명씩 애들을 앞으로 나오라고 해갖고 이제 바깥에서 상담을 시작하는 거예요. 네가 있지 이렇게 하면서 범인이 될 만한 애들을. 근데 이제 다른 애들을 하고 있는데 제 뒤에서 제가 친하다고 믿었던 애들이 이제 그런 거 있죠. 얘 사실 들으라고 자기네끼리 하는 소리. 우리 둘이 이야기하지만 얘 들으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범인은 여기 따로 있는데 선생님이 지금 쓸데없는 짓 하네. 선생님이 얘예요, 얘. 그러면서 저는 제 얘기도 좀 몰랐어요. 저를 두고 그렇게 생각하는 줄도 몰랐었고. 근데 어느 날 이렇게 기분이 좀 쎄한 거예요. 그러다가 딱 안 거죠. 아, 얘네들이 내가 했다고 이미 단정을 내렸구나. 근데 되게 친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요. 같이 이야기도 잘 나누고. 근데 아무런 근거 없이 얘가 했구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서 되게 충격을 받았었고요. 그게 저한테 되게 각인이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는 내내 이제 여성들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앞에서는 친구처럼 이야기도 잘하고 뭐 남자애들 약간 이렇게 거칠게 하는 것보다 저는 조금 여성스러운 부분들이 조금 있어가지고 친하게 지냈거든요. 두루두루 친하게 지냄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뒤에서 내 얘기를 하는 건 아닌가? 별로 사실은 되게 뭐 일단 왕따, 은따 이런 거 시키고 있는 건 아닌가? 비웃음의 대상으로 삼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었고 또 그 원인을 저는 뭐로 찾았었냐면 그 뚱뚱한 거예요. 거기서 찾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어린애들이 우리 때는 다 그랬었잖아요. 뭐 돼지라고 하는 이렇게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별로 좋아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가지고 언제나 그 이후로 평생 말로 장난처럼 이야기하지만 정말 평생 다이어트를 한다고 이야기했었는데 고등학교 다닐 때 좀 날씬했거든요. 그래도 키는 그대로인데 72kg 정도였으니까 그때 상당히 날씬했는데도 뱃살은 있었어요. 배를 만지면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너무 싫어가지고 뱃살을 계속 빼야지 하고 계속 이야기하고 그 후에 지금은 10kg 이상 더 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대학교를 간 다음에 딱 한 번 제가 동창회를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던 게 한 2, 3일 있다가 범인이 잡혔대요.
그래서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정말 근데 그 친구들한테도 되게 울면서 미안하다고 이야기하고 선생님한테도 울면서 미안해하는 장면이 공개적으로 있었대요. 근데 제가 없었을 것 같아요. 저는 못 봤어요, 그거를. 근데 그거를 나중에 깨닫고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알고서 그러면 내가 아닌 걸 알고 있었잖아, 애들은. 근데 왜 나한테 아무도 사과를 안 하지? 이런 진범이 생각이 들어서. 잡혔다? 네네. 아. 근데 저는 그 15년 정도 되는 10년 이상을 계속 살면서 계속 얘네들은 나를 그런 애로 좀 변태 같은 애로 생각하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계속 하면서 살아왔었거든요. 그 나중에 듣고서 배신감도 느끼고 지금 이제 와서는 사실 어렸잖아요. 초등학교 6학년 여자애들 어렸기 때문에 그때 왔고 용기 있게 사실은 너를 의심했었다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게 당연한 것 같기도 하지만 그때는 되게 저한테 상처가 많았었습니다. 아이들이 의심할 만한 이유 같은 게 있지 않았을까요? 나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한테 하는 걸 보면. 근데 사실 우리 어리거나 좀 미숙할수록 타인의 어떤 외모적인 거에 되게 강하게 반응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랬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도 들고. 못생겨서 그랬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요. 근데 그게 커서 좀 영향을 미쳤구나, 실제로. 진짜로 계속 영향을 줬어요. 그 이후에 예를 들면 좀 약간의 관심을 갖고 다가오는 여성들이 있을 때 보통 친구들이 있을 때 안 믿었어요. 당연히. 그냥 뭐 저기 진짜 뭐 좋아한다고 관심이 있다고 그게 뭐 사실일까? 쟤도 뭐 그렇겠지 하면서 이거는 의식적인 수준에서 일어나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저는 그 책을 읽어보면서 되게 공감을 많이 했는데 무의식적인 단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누군가 관심을 표현하는 것이 아닐 거다. 나는 뭐 사랑받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 실제로 아니었을 수도 있고. 그럴 확률이 이제 90%라면. 그러보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좀 없다 얘기했는데 좀 들춰보니까 조금씩은 있는 것 같네요, 그죠? 그렇죠. 마음의 누구나 상처 다 때문에. 어렸을 때 좀 안 좋은 기억들이나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분들도 많고, 저도 사실 그 안 좋은 기억들이 많은데, 조금만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해결해 주십니까? 네네. 이제 그만 말씀하세요. 아, 예. 신나가지고. 네네. 또 우리 자기 얘기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정도 차이지만 그 살면서 단 한 번도 마음의 상처를 안 받았다 이런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아마. 근데 뭐 그게 아주 심각한 트라우마로 남으신 분들도 있고 살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해결하거나 치유해서 지나가신 분들도 있을 텐데 오늘은 전반적인 마음의 상처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해요. 네. 그래서 오늘 전체 주제를 먼저 말씀드릴 건데 1부에서는 심리적인 고통이나 정서적인 문제가 왜 발생하는지 내가 노력해가지고 그거에서 벗어나려고 하는데 왜 그게 잘 안 되는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그 다음에 2부에서 넘어가서 그럼 문제 원인을 알았으니까 해결 방법을 알아야 되니까 그 해결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6가지로 책에서 구성했는데 오늘 이제 다 다루기는 어렵고 그 중에서 가장 효과가 큰 방법을 한번 같이 한번 해보는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부는 원인, 네. 2부는 해결 방안. 네네. 그래서 돌아가실 때는 되게 힐링된 상태로 가실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전체 강의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어떤 일상적인 거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혹은 심리적인 상처가 있다라고 하면 그 상태는 감정 노예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때는 내가 감정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거나 스트레스나 상처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내가 가지고 있는 고통을 증폭시키게 돼요. 그래서 제가 감정 노예 상태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왜 그러냐면 스트레스나 마음의 상처는 누가 결정하냐면 감정이 결정해요. 저희가 뭐 신체적인 감각을 느낄 수도 있고 생각이 복잡할 수도 있는데 그게 스트레스로 결정되는 건 실제로 생각이 결정하지 않고 감정선에서 결정돼요. 그래서 감정의 노예 상태다라고 하고 이때는 감정들이 나를 휘둘러요. 슬픈 감정이 들거나 우울한 감정이 들면 내가 주체적으로 감정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감정이 나를 휘두르는 대로 막 슬퍼하거나 막 매일 술을 마시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감정에 이제 휘둘리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로부터 벗어나서 파란색 글씨는 감정을 이해하기만 하면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어요. 이전의 상처나 내가 속상했었던 마음 상태, 힘들었던 생각들 이걸 지우려고 하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내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크게 이 방향으로 진행해 볼게요. 하얀색이 1부에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고
그 파란색이 2부에서 이제 말씀드릴 내용인데 이거를 패널들과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지금 슬픈 감정들, 뭐 나를 안 좋게 하는 감정들 전부 다 이제 해소를 시켰어요. 그래서 네. 이제 기분이 좋아졌어. 네. 행복감이 차오르고 그럼 그 행복감의 노예가 돼서 막 옆에서 뭐 보증 좀 서달라는데 오케이 하고 막 네. 이럴 수도 있는 거네요. 실제 이론상. 아, 지금 독실님이 질문해 주신 것도 감정을 자유롭게 이해하는 상태는 감정이 없어지는 상태가 아니에요. 우울한 감정을 해결하고 이해하셔도 우울한 감은 내가 죽을 때까지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슬프거나 힘들거나 미워하는 감정 자체가 완벽하게 사라져야지만 내가 행복한 상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런 상태는 절대 발생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게 나를 더 고통스럽게 만들어서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종속 상태, 노예 상태로 만들게 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또 다 읽으셨나요? 숨쉬듯 가볍게? 저는 김도인이 나왔다고 했을 때 바빠가지고 못 읽고 있었어요. 왜냐면 제 책이 나오기 때문에 네. 제 책을 막 쓰고 있었어요. 뭐 썼겠지 뭐 하면서 그냥 안 보고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심리 치유서 정도로 생각한 거야. 앞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뭐 어떤 심리 치유에 대한 네.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비슷한 내용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러다가 얼마 전에 정독해서 읽기 시작했는데 억지로 읽으셨죠, 이것 때문에. 그렇죠. 네네. 어젯밤에 갑자기 카톡이 왔잖아요. 김도인 책 잘 썼네라고. 아, 근데 단톡방에다가 어젯밤에 올렸어. 그냥 뭐 이제 김도인 같이 하는 패널이 아니라 대단한 놈이구나라는 생각했어요. 실제로. 왜냐면 책 읽고 우셨다고 제가 알고 예, 있는데. 그렇습니다. 너무 어려워. 대중설을 쓰라고 했더니 어떤 인지과학과 불교 연기설이죠. 그런 걸 조합해서 쓴 거야. 그래서 막상 읽어보면 되게 쉽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여기서 김도인이 간단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감정이 노예 상태에 빠져 있는데 이것을 이해함으로써 감정의 이해 상태로 도달할 수 있다. 감정이 사라진다. 이렇게 지금은 단순하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접근하고 있냐면은 연기설과 연결시켜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뭐 다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뭐 먼저 좀 잠깐 얘기하면 보통 심리치유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네 고통을 뭐 치유해주는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숨쉬듯 가볍게 읽어보면 그 원인을 분석해. 근데 그 원인을 분석하는 게 굉장히 독특합니다. 어떻게 분석하냐면은 인지과학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요. 우리의 인지라는 것이 어떻게 발생하는가, 감각이 감정을 어떻게 발생시키고 그것이 사유로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밝혀냄으로써 그 첫 번째 단추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 대단한 놈이구나 라는 사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려웠어, 솔직히 나는. 읽을 때. 책이요? 네네. 네. 아. 좋았던 점은 그거였죠. 어렵게 읽기 시작하면 어려운 책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해결하는 실천적인 방법을 너무 잘 써놓은 거예요. 운동을 하거나 우리가 바로바로 할 수 있는 일들. 그래서 저는 뭐 좋게 잘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도 많이 기대가 돼요. 네. 근데 어쨌든 저희가 감정 노예 상태다. 네네. 이렇게 선언하시는 겁니까, 예, 지금? 예. 저희 노예들. 네. 아니, 직장에서도 노예인데. 네네. 내 감정의 노예다, 내가. 네. 충격적이네요. 네. 먼저 이걸 잠깐 제가 뭐야? 뭘 그렸냐면 가계도를 그려왔습니다. 네. 네가 그린 겁니까? 네네. 예, 제가 알겠습니다. 어제 한 땀 한 땀 해가지고 열심히 그렸습니다. 이야, 참.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냐면 이게 안티고네라는 비극이 있어요. 그 세계 3대 비극에 속하잖아요. 오이디푸스 왕에 대한 비극은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근데 실제로 오이디푸스 왕 때에서 생긴 비극이 자기 때에서 끝나지 않고 밑에 자녀 때로 옮겨가요. 근데 제가 오랜 기간을 산 건 아니지만 심리적인 문제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 해결하려고 뭐 계룡산도 다니고 여기저기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보니까 어떠냐면 자기 혼자 괴로운 상태도 본인이 되게 괴로운데 주변 사람들을 훨씬 더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괴로우면 주변에 내가 생각하는 소중한 사람들도 힘들어질 수 있고 반대로 나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우리 엄마 아빠 아니면 가족들이 힘든 일을 겪는다 그러면 그 주변의 고통이 전염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얘기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겪으실 테고 저도 그렇지만 그 무수한 일이 생길지라도 언제든지 내가 늘 행복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네. 네, 저는 김도인 처음 봤을 때 되게 오래 사신 분인 줄 알았어요. 네.
예. 네. 경험이 남다르셔서 아, 네. 예,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네. 근데 머리를 위로 묶은 사람과 아래로 묶은 사람이 있는데 네네. 남자가 여자가 남녀인가요 혹시? 네네. 너무 잘 그리지 않았습니까? 머리가 위로, 화살표가 V로 되신 분들은 남성분들입니다. 그래서 뭔가 제가 성적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알아보기 쉬우시라고 V가 이제 밑에 방향으로 향해져 있는 건 여성분들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이디푸스 왕이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자신의 어머니와 결혼을 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항상 오이디푸스 하면 근친상간의 아이콘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기 엄마랑 결혼해서 끔찍해 막 근친상간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이디푸스가 실제로 자기 엄마랑 결혼할 때는 어머니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결혼을 하게 돼요.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밑으로 4명의 자녀가 있어요. 남자는 2명이 쌍둥이이고 이름이 조금 복잡합니다. 폴리네이케스, 에테오클레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밑으로 여자 동생이 2명 있게 돼요. 그래서 4명의 남매를 구성하는 가족이 있었어요. 오이디푸스가 비극이기 때문에 자기가 친어머니와 결혼하고 친아버지를 죽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실제로 오이디푸스가 죽기 이전에 먼저 이오카스테라는 자기의 아내이자 어머니가 목을 매서 자살하게 돼요. 오이디푸스가 그 장면을 보고 너무 끔찍하니까 겉에 있었던 이제 핀 같은 걸로 자기 2눈을 찔러서 제가 책에도 쓰기는 했지만 자기가 반드시 알아야만 했었는데 알아야만 했던 거를 보지 못했던 2눈을 어둠 속에 그냥 잠겨버리듯이 마치 2눈을 찌르고 끝내게 돼요. 그리고 비극은 거기서 끝나지만 오이디푸스가 광야를 미치광이처럼 떠돌아요. 그러면 누가 남겨졌을 거냐면 그 나라에는 근친상간의 자식들이라라고 손가락질 받는 4명의 남매가 남겨지게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여기서 보시는 밑에 남매들이에요. 제가 파란색으로 안티고네를 색칠해 놓은 거는 안티고네가 주인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안티고네가 마치 삶을 입체적인 시각으로 보는 인물로 볼 수 있어요. 나머지 사람들이 고통에 휘둘리고 있을 때 여기에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안티고네예요. 실제 이렇게 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오이디푸스가 광야를 떠돌고 있는 상태에 밑에 2 형제, 자신의 아들들이 왕위 다툼 때문에 싸우게 돼요. 그래서 복잡하니까 폴리네이케스, 에테오클레스를 1번, 2번이라고 제가 해볼게요. 그래서 1번, 2번 왕자가 쌍둥이인데 자기가 왕이 될 거다라고 하면서 서로 다투게 돼요. 그리고 어떤 신탁이 내려지냐면 누가 받을 수 있는 거냐면 아버지가 선택한 사람이 왕이 될 거야 이런 신탁이 내려와요. 그래서 어떠냐면 1번, 2번 왕자가 광야를 떠돌고 있는 미치광이 아빠를 막 찾아가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아버지는 자기 인생이 너무 비극적이니까 눈이 멀어버리고 미치광이가 됐잖아요. 거기다 대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 둘 중에서 누가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이 2 아들한테 저주를 내요. 너희들은 아무도 왕이 되지 못할 거고 둘은 서로를 죽이게 될 거다라고 저주를 내리고 실제로 2 왕자가 왕위 때문에 전쟁을 일으켜서 서로를 죽이게 되는 비극적인 사건이 다시 발생하게 돼요. 근데 그때 누가 테베시를 다스리고 있었냐면 크레온이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크레온은 이오카스테의 이제 남동생이기 때문에 외삼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외삼촌이 이제 섭정을 하고 있는 상태여서 어떻게 되냐면 1번, 2번 왕자가 싸우다가 죽었는데 2번 왕자랑 크레온이 친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크레온은 1번 폴리네이케스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2번 왕자만 장례를 성대하게 치러주고 국법으로 뭐라고 명령 내리냐면 1번 왕자의 시체를 건드리는 사람은 사형에 처하겠다. 그래서 1번 왕자의 시체를 새떼나 개떼들이 뜯어먹도록 그냥 길바닥에다 널어놨어요. 그 상황에서 거기에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인물이 안티고네예요. 안티고네가 아무도 손을 못 대고 있는데 심지어는 여동생이 이스메네마저 시체를 건드리면 죽으니까 오빠 시체가 비극적으로 남겨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체를 치워주지 않아요. 근데 안티고네는 뭐라고 하냐면 자기 친오빠이기 때문에 시체를 저렇게 내버려둘 수 없어. 그래서 몰래 밤에 가서 시체를 수습해가지고 장례를 치러주게 돼요. 근데 그게 적발됩니다. 그래서 크레온한테 끌려가가지고 크레온이 사형 선고를 하겠다라고 국법으로 내렸기 때문에 실제로 사형 선고를 내리게 돼요. 그 안티고네가 자기한테 내려진 비극을 감내하는데 그 당시 테베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해주냐면 안티고네 편을 들어줘요. 누구나 사람이라면 당연한 선택을 내렸는데 크레온 왕이
타당하지 못하게 부당하게 안티고네한테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안티고네가 그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사람들은 저 사남매를 손가락질했어요. 근친상간에 대한 자녀들이고 왕위 때문에 서로를 죽이고 저 집안은 저주받은 집안이야 라고 했는데 안티고네는 자기한테 내려진 비극을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죽을지언정 친오빠의 시체를 거두겠다라고 해가지고 결정을 내렸고 실제로 나중에 비난이 두려워서 크레온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다가 동굴 속에다 가둬두게 돼요. 그리고 그냥 음식만 조금씩 먹고서 연명하도록 내버려둬서 자기가 죽은 게 아니라 마치 자연사로 굶어 죽은 것처럼 하도록 결정을 내렸어요. 그랬는데 여기서 비극이 안 끝나요. 실제 여기 나오는 인물이 다 죽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그리스의 이게 최고 비극이 되는 게 요즘에는 너무 이제 죽이거나 잔인한 영화가 많이 나와서 크게 비극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오이디푸스도 광야를 떠돌다 죽게 되고 이오카스테도 자살해서 생을 마감해요. 1번, 2번 왕자도 서로를 죽여서 자살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안티고네도 시체를 수습해가지고 그 죄명 때문에 사형을 선고받았어요. 그 다음에 누가 죽냐면 옆에 크레온의 자식이 있어요. 아들 하이몬. 안티고네랑 하이몬이 약혼한 사이예요. 그래서 되게 둘이 사랑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가장 사랑하던 여성을 누가 죽였냐면 아버지가 죽인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 끔찍하거나 비극적인 상황에 대해서 하이몬도 자살하는 선택을 내리게 돼요. 여기서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이몬이 죽자 그걸 누가 봤냐면 크레온의 아내이자 하이몬의 엄마가 봤어요. 자기의 나눌 수도 없는 끔찍한 아끼는 자식을 누가 죽였냐면 자기 남편이 죽음에 이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도 나중에 최종적으로 자살하는 선택을 내리게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오이디푸스로부터 시작됐던 비극, 저 사람이 자기 인생의 비극을 이해하지 못해서 끝내 자살하거나 미치광이가 됐었던 아군들이 자녀 때에 번지고 그리고 그 나라 전체를 휩쓸게 돼요. 그래서 어떤 마음의 고통이나 상처가 있으시면 나도 너무 힘들지만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힘들어질 수 있고 반대로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힘들면 그 고통이 나한테도 전염될 수 있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언제든지 늘 행복해질 수 있는 상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전문 용어로 그 장르 이름도 있잖아요. 어떤? 막장 드라마라고. 네네. 그리스 비극의 그 고전의 어떤 막장 드라마의 시초. 시초죠. 네. 예. 진짜 엉망진창이구만 가족이. 네, 그래서 저도 처음에 그 안티고네 전반적인 내용을 몰랐었는데 대학교 때 읽어봤는데 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쵸. 실제로 다 죽어요. 나오는 사람들이. 이스메네는 어떻게 죽어요? 이스메네는 죽음의 자연사. 크레온은 크레온이랑 이스메네는 죽지 않아요. 네. 아직 살아있어요? 아직까지 너무 오래 사셨네요. 아이고. 네네. 근데 들으면서 근데 이런 거 비슷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오이디푸스 신화 같은 경우에 한국인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야. 그런데 안티고네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은데 네. 새로 들었지만 새롭지는 않았어요.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네. 예를 들어서 눈먼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누가 왕이 될 건지 아버지가 지금 치매에 걸려가지고 힘들어하시는데 가서 계속해서 재산 어떻게 분할할 건지 여러 가지들 생각이 나가지고 네. 인간의 그냥 보편적인 모습인 것 같기도 해. 그렇죠. 그 권력자에 의해서 죽었는데 자연사로 이렇게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만해 이 자식들. 그렇구나. 여러 가지 생각이 납니다. 다 자기 관점대로 봐가지고. 그렇군요. 네네. 근데 어쨌든 이 비극이라는 그 작품 속에 나타난 상황이 네. 인간이 처할 수 있는 그 운명을 좀 극단적으로 한번 보내보는 거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예. 네.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고전 연구하시는 분들도 이 그리스 비극이나 이런 걸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시는데 그걸 이제 그 김도희님께서는 우리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사실 네.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네. 비극이라는 말씀하신 것이 거죠? 고통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나 혼자만의 고통으로 끝나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렇죠. 확산된다, 전파된다. 네. 그럼 저기서 극복을 했고 결국엔 그 책 제목처럼 순시득 가볍게를 이룬 사람은 안티고네. 네, 저는 그렇게 거네. 봤어요. 네. 굶어 죽었는데. 네. 근데 드러나는 건 그렇지만 그걸로 인해서 그 나라 전체 사람들이 이 가족에 대해서 생각하는 모습이 바뀌고 실제로 안티고네는 자기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봤을 때도 쟤는 정말 끔찍했어. 굶어 죽는 그 결말에 이르렀어.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당사자는 자기한테 닥친 비극을 잘 이해하면서 끝에 이르렀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네. 저거를 좀 이렇게 가게의 저주같이 이렇게 표현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네. 사실 뭐 이게 뭐 죄 때문이라고 말하기는 좀 맞아요. 그렇지만 네, 이런 네. 것들을 끊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말하자면 안티고네는 그 가게 전체에 퍼져 있는 저주를 끄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스메네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도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일 수도 있겠네요. 어쩌면 네, 그렇죠. 네. 자기 여동생이 사는 것도. 요거 제가 한번 감정들을 그려와 봤어요. 제가 책에도 시각 자료를 많이 썼는데 그림으로 그릴 수 있다는 거는 우리가 다 같이 이해할 수 있고 누구나 볼 수 있게끔 알려줄 수 있다 이런 거를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림을 좀 표현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냥 감정 상태만 말하면 감정 상태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걸 얘기하고 있는데 서로 생각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해 좀 소지를 줄여보려고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림이 지금 감정이 6개가 있어요. 우울하거나 짜증, 뭐 분노나거나 미움, 두렵거나 슬픈 감정들이 있는데 혹시 패널분들은 여기 6개 중에서 좋아하시는 거 있나요? 감정? 저 분노 좋아합니다. 분노 좋아하세요? 예. 진짜? 네네. 저도 분노. 그 분노. 깡쌤 분노 좋아하실 것 같고, 네. 항상 좀 화가 나 있어서. 이걸 덕실님은 어떤 거를 뭐 질문이 좀 이상한데.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 이 자식아. 아무 의미도 없는 질문이야. 그렇지. 한 10년 전쯤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짜증이라고 하는 글자와 그 발음 있잖아요. 네. 그게 되게 짜증난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좀 글자 자체도 좀 짜증나지 않아요? 네. 너무 그 말의 그 언어의 그 단어랑 네. 그 뜻을 너무 잘 매치하게 만들어 놓은 단어 같아요. 네. 어쨌든 짜증이 마음에 든다. 아니, 싫다고. 아니. 싫어. 그러면 나도 분노. 분노? 분노. 네. 혹시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여기 6개 그린 것 중에서 나 되게 좋아하는 감정 있다. 나 저 감정 진짜 좋아한다라고 하시는 거 있나요? 근데 좀 좋은 걸 써놓고 물어봐야지. 6개 우울, 다 슬픔. 이상한 건데. 네네. 어쨌든 내가 끌리는 감정. 네, 끌리는 감정. 보통 지금 되게 고르기를 어려워하시는 게 이 6개는 사람들이 되게 싫어하는 감정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나한테 없었으면 좋겠고 이런 게 조금 생기면 막 그거를 회피하려고 하거나 감정이 사라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들 하시니까 싫어하는 감정으로 제가 실제 6개를 한번 뽑아봤어요. 그러니까 뭐 깡쌤이나 최 사장님은 분노 감정을 되게 좋아하셔서 변태적인 성향을 보이실 수도 있지만 이러한 6개 감정은 누구나 다 싫어하는 감정이다라고 저희가 같이 정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청취자분들은 잘 안 보이실 수 있으니까. 네네. 그냥 감정 6개가 있어요. 우울하거나 짜증, 슬프거나 두려움, 미움, 분노 이런 감정들이 일어났을 때. 그러면 깡쌤은 혹시 짜증나거나 우울하실 때 뭐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짜증나거나 우울할 때요. 네네. 화를 내죠. 우울하면 분노, 미우면 분노, 두려워도 분노, 이렇게. 분노인 거죠. 모든 게, 깡쌤 네. 맞아요. 뭐 많은 남성분들이 택하는 방법일 수 있는데 우리 동굴 속에 들어간다고 표현하잖아요. 아, 맞아요. 남자분들. 외부 자극들을 완전히 다 좀 차단시키고 어렸을 땐 게임 같은 것도 정말 많이 했고 네. 운동에 막 몰입을 한다거나 이런 선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굴 속에 들어가서 나를 좀 차단시키려고 하는 네네. 예, 그런 선택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네. 덕실님은 여기서 나온 감정 중에서 슬프거나 뭐 짜증났을 때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우울하거나 이랬을 때? 감정을 좀 표현하는 것 같아요. 짜증이 나면 짜증을 내고 슬프면 울고? 슬퍼하고. 슬퍼하고 짜증을 좀 되게 잘 내는 편이긴 하죠. 빵빵 터지죠. 그냥. 아우 지금도 짜증 나가고 지금. 뭐라고요? 왜 내 얼굴 보면서 얘기했어? 근데 어쨌든. 근데 그래서, 그냥 표현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해야 감정에 건전하게 푸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짜증이 날 때는 막 혼자 막 씩씩거려요. 이거 혼자 씩씩거릴 때 물론 옆에 아무도 없으면 좋은데 이제 사실 아내가 있을 때 짜증을 내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좀 미안해지긴 하는데 혼자 있을 때 있죠. 아무도 안 들을 때. 네. 예를 들면 옛날엔 진짜 못 참았던 게 좀 컴퓨터 느린 걸 못 참았어요. 아. 윈도우 그 익스플로러 창을 띄웠는데 막 천천히 뜨고 막 그러면은 마우스에게 이제 분풀이를 좀 하는 거죠. 마우스를 가만 놔두지 않고 이렇게 툭툭툭 이렇게 건들고. 네. 그건 그랬던 좀 것 같아요. 치료가 필요하지 않나요? 네네. 표현을 한다. 네. 혹시 최 사장님은 뭐 이런 감정들 느낄 때 하시는 거 있나요? 저도 감정대로 행동합니다. 뭐 미우면 미워하고. 정말요? 분노하고. 예. 최 사장님 감정 표현 거의 안 하셔가지고. 그 감정 혼자 있을 내시는 때예요. 분- 아, 혼자 있을 있을 때. 때. 네.
그렇습니다. 역할극 하고 하시나요? 혼자 있을 때 미워하는 걸 한번 보여줘봐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혼자 있을 있어 때? 지금. 내적 세계에서 하기 때문에 네. 외형적인 어떤 그런 건 없습니다. 그 지금 패널 분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도 똑같이 저런 6가지 감정이 올라올 때 자기가 몰두하는 게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소주에다 빨대를 꽂든가던가 아니면 친구들이랑 수다 떠실 수도 있고 아니면 잠버릴 수도 있고 뭐 폭식하실 수도 있고 깡쌤처럼 쟤네들 감정이 내가 못 찾도록 어떤 동굴 속에 숨어들 수도 있고 감정을 분출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감정을 분출하는 것도 바꿔 말하면 감정이 하라고 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이렇게 휘둘리는 상태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어쨌든 저희네들 감정 6개만 나타나면 진짜 짜증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쓰는 방법이 공통적으로 저 6개 감정들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감정을 없애기 시작합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네, 이렇게 돼요. 우울하거나 짜증나거나 분노하거나 미움 이런 감정들이 오려면 자기마다 저 감정을 없애는 방법들이 있으세요. 자기 스트레스 해소하는 방법들. 근데 저게 없어져가지고 스트레스 해소됐다. 그런데 그때만 잠깐 일시적으로 그럴 뿐이지 지나가면 다시 짜증나는 게 왜 그러냐면 나 이제 우울한 걸 벗어나서 요즘 기분 좋아. 근데 날씨가 요즘처럼 가을에 하늘도 높고 날씨도 선선해지면 갑자기 다시 막 울렁울렁하면서 우울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없어진 줄 알았던 감정들이 계속 올라올 때 그때 사람들이 감정에 대해서 노이로제 상태가 걸리게 돼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짜증난다든가 막 이런 것들을 슬프다든가 이런 걸 참을었거든요 예전에는. 근데 사람마다 참을 수 있는 그릇이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맞아요. 차고 네. 나면은 엄한 사람한테 짜증을 낸다든가 엄한 사람한테 그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많이 경험을 해봐가지고 예전에 뭐 학창 시절에 뭐 부모님한테 주로 그거를 사실 부모님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막 짜증을 부리고 이러고 나니까 차라리 짜증나는 순간에 그거를 딱 표현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실. 네. 저 같은 경우도 저런 게 오는 게 되게 힘드니까 저런 걸 명상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가지고 항상 돈을 들고서 막 아르바이트해서 돈 탄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뭔가 되게 획기적인 방법을 알려줄 수 있는 스승님들을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뭐 계룡산 들어가서 오면 내가 여기서 도만 잘 닦아가지고 내려가면 저런 감정들 없고 난 진짜 평정한 상태에서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뭐 세계를 정복할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언제 정말 제가 되게 무너져서 컨트롤을 못하는 상태가 됐냐면 일상생활 하다 보면 언제든지 저런 감정이 다시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오랫동안 힘들어했었던 감정을 내가 되게 노력을 통해서 극복하고 내가 현명해졌다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사소한 거에 막 우울해지거나 짜증나거나 슬퍼질 때가 있으면 정말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을 통해서 되게 여러 가지로 결과가 좋아졌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나 그냥 원래 그 상태구나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더 무너지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방법을 저희가 조금 알아보면 좋냐면 고통이 발생하는 메커니즘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괴로운 마음이나 머릿속이 복잡할 때 그거를 없애려고 하시면 고통이 오히려 저렇게 폭탄처럼 증폭돼요. 그 원리가 무엇이냐면 고통 감정사 때문에 그래요. 책에 제가 써놨는데 좀 기억하기 쉬우시라고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네임을 지어봤습니다. 아, 이거 김도인이 만든 제가 만든 거예요. 고통 감정사. 그래서 저게 뭐가 만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가 고통할 때는 괴로울 고자 통증이 통증 통자를 써요. 그래서 괴롭고 막 아프고 힘든 거를 고통이라고 하는데 제가 책에 써놨던 고통의 통자는 거느릴 통자예요. 그러니까 감정사를 거느리고 있는 게 괴로움의 모습이다라고 하거든요. 고통은 패키지로 돼 있어요. 쟤네들이 집합체로 돼 있기 때문에 감각이랑 감정이랑 생각들을 뭉탱이로 끌고 다니는 게 고통이에요. 김도인 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용어 중에 하나가 이거죠. 네, 고통 감정사. 그래서 조금 이따 풀어주겠지만 그 고통이라는 것이 어떻게 발생되는지 그 감정이 어떻게 확산되는지 이게 사실 핵심적인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네. 그래서 저거를 모르기 이전까지는 우울하다 그럼 우울한 감정을 없앨 수 있는 거 그리고 제가 지속적으로 되게 끊임없이 괴롭히던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걸 안 하려고 되게 노력을 했었는데 아까 살펴본 것처럼 6가지 감정이다 그러면 우울하고 슬픈 감정은 감정 하나만 딱 독출돼서 나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울하거나 슬플 때는 감정도 느껴지지만 실제로 자각하지 못해도 신체적인 감각들이 활성화돼요.
그리고 머릿속에 끊임없이 부정적인 생각들이 나를 막 휩쓸잖아요. 그런 것처럼 감각, 감정, 생각들이 통합되어 있는 게 고통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패키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걸 아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저는 고통 감정사라고 해서 뭐 그 부동산 감정사, 네. 보석 감정사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네요. 네네. 감각. 네, 감각의 감자고 정서. 정할 때 감정할 때 정자고 사유. 사자가 생각할 사자예요. 근데 저 통자가 흔히 말하는 그 고통 쓸 때 통자랑 다르다는 걸 눈치 못한 제가 좀 몰랐단 말이야. 알았어. 읽자마자 이거 이상한데? 라고 읽었어요. 아니, 한문 안에 안 봤어요? 네, 위에만 네. 봤지. 고통감정사 이렇게 봤지.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자로 써서 그런 거고 네이밍하려고 저렇게 고통감정사 붙인 거고요.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고통은 감각, 감정, 생각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힘들거나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뭘 해야 되냐면 감각, 감정, 생각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쓰셔야지 효과적이에요. 근데 저희는 보통 한 가지만 하잖아요. 운동을 막 열심히 해본다던가 아니면 내 괴로운 감정을 지우기 위해서 뭐 술을 마시거나 자거나 수다 떨거나 하거나 생각을 자꾸 안 하려고 줄이려고 노력하시는데 그러한 방법들이 한 가지에 초점 맞춰져 있기 때문에 효과적이지 않고 아까 말한 것처럼 고통을 계속 확산시키는 형태로 나아가게 돼요. 그렇지. 일반적으로 고통은 저 중에서 감정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네. 어쨌든 패키지다. 네. 예. 저 책에도 나왔는데 책에 시우라는 인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우가 보통 사람들이 겪지 않는 이제 충격적인 사건을 어렸을 때 겪어서 어머니한테 7살 때 버려지는 일을 겪게 돼요. 근데 저는 왜 그 사건을 선택했냐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도 그렇고 어렸을 때 가정에서 일어나는 게 나한테 거의 최초 사건이랑 연관되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너무 커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어렸을 때부터 작은 상처나 트라우마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생각해 보시면 개인적 행동에서 발생한 것보다 가족이랑 연관되어 있는 사건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시우의 고통이 엄마, 가족으로부터 시작하는 거를 잡아봤어요. 만약에 시우라는 인물이 있다라고 하면 그 인물이 어머니나 아니면 가족에서 부모 문제가 생겼을 때는 시우가 되게 어렸을 때 외로운 감정을 느끼지만 자기한테 일어나는 거는 3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떨리거나 외로움, 세상은 고통스럽다 이런 생각들로 패키지로 이루어졌으니까 시우가 엄마가 이제 떠나갈 때 그 장면을 보면서 울 때는 어떤 거를 느끼게 되냐면 몸이 실제로는 인지를 못하고 있지만 근육이 떨려와요. 긴장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 자기가 버려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외로운 감정이 들고 그리고 어머니가 나를 떠나간다는 사건에 대해서 세상이 고통스럽다라는 생각이 일어나게 돼요. 첫 번째 사건으로부터 겪은 거는 이렇게 3가지로 구성되고 실제로 저희가 매일매일 겪는 사건도 저런 패키지들이 연결돼 있어요. 감정, 감각, 그다음에 생각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네. 서구 사상을 기반으로 하면 모든 경험을 저장하는 거 그냥 이성인 거야. 뇌가 네. 그냥 경험하는 거지. 네. 그래서 우리가 경험을 그냥 어떤 기억이라는 걸로 단정할 수 있는데 실제로 경험은 그렇게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김도인의 핵심적인 내용인 거죠. 네, 네. 우리가 무엇인가를 경험하면 그것은 뭐 감정, 그 다음에 생각, 정서 네. 이게 동반된다. 네. 그러니까 알겠어요. 어떤 엄마나 부모로부터 겪었던 일로부터 내가 고통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 사건을 처리한 정보가 나한테 입력될 때는 저렇게 패키지 정보로 기억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실님이 그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사건, 그 네. 사건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자면 그때 그 당시 경험 때문에 억울함 감정이 느껴지고 그렇지. 네. 그렇죠. 저 억울한 게 제일 컸던 것 그 같아요. 신체적 반응도 있다는 거야. 그걸 생각하면 배가 갑자기 나온다거나. 어떤 그게 동반된다. 근데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보면서 사실 뭐 그렇게 흉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귀엽잖아, 앞에 나온 것도. 그렇죠, 근데 귀엽죠. 보면서 너무 그걸 빼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성적으로는 그 정도가 아니어야 되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일종의 혐오 감정인 것 같아요. 아, 저거 싫어, 저것 때문에 그랬었을 거야라고 무의식적인 단계에서 이러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 시우라는 사람이 첫 번째 그냥 부모와의 사건을 끝난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일어나는 어떤 사건을 겪을 때도 그 사건으로부터 자기가 처리하게 되는 정보를 갖게 돼요. 만약에 시우가 오랫동안 사귀었던 여자친구와 헤어지게 됐다 그러면 자기가 의지하거나 되게 든든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이별하면 뭐 호흡이 가빠지고 뭐 저희가 뭐 슬프거나 되게 힘든 일 겪으면 가슴이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호흡곤란이란 감각이 생기고 거기로부터 되게 슬프다라는 감정이 일어나고
뭔가 자꾸 나쁜 일만 생기는 것 같으니까 나한테 뭐가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들이 일어나게 돼요. 마찬가지로 연인과 이별한 사건인데 그거를 처리한 정보는 저렇게 패키지로 구성되게 돼요. 이거는 시우라는 소설 속의 주인공이 겪는 두 번째 경험과 관련된 네. 감정사다. 네. 그 다음 볼게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저희가 하루에 겪는 일도 무수하게 많은데 그 각각의 사건들을 처리하는 정보들이 자기들끼리 연합을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저기 북콘서트에 와서 제가 최 상장님을 보거나 덕실님을 봤을 때 백지 상태에서 보지 않거든요. 지금의 제 나이 21살의 모습으로 예? 21년간의 경험을 통해서 이분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하는 행동이나 말을 들을 때 21년 동안 내가 있었던 일들을 정보를 바탕으로 듣게 돼요. 마찬가지로 시우도 그 뒤로 일어나는 일들은 내가 무슨 일을 겪을 때마다 내가 생각하거나 느꼈다거나 내가 신체적으로 활성화했던 감각들이 스스로 붙게 돼요. 그거를 자동적 연합이라고 해요. 마치 컴퓨터 프로그램이랑 똑같아요. 얘네들 정보들이 스스로 결합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사건을 알 수 있도록 경험하거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보로 작용해요. 다음 볼게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일이 정말 복잡해져요. 다음 좀 보여주세요. 여기서 말하는 얘네라는 거는 두 가지였던 거죠. 첫 번째 네. 어렸을 때 7살 때 부모님께 버려졌던 경험의 네. 감정사. 네. 두 번째는 연인과 헤어졌을 때 발생했던 감정사가 연합하게 된다 자동적으로. 네, 자동적으로 연합해요. 그러면 이러한 구성들이 펼쳐질 수 있어요. 실제로는 저희가 하루에 겪는 일이 뭐 20개, 30개 치면 거기에서 나오는 정보 자체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볼 때 이것보다 훨씬 복잡한 구조로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단순하게 설명하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감정에 대한 게 생각이랑 붙을 수도 있고 감각 정보가 뭐 감정이랑 붙을 수도 있거든요.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시우가 엄마한테 버려졌을 때 막 떨리는 몸의 긴장을 느끼잖아요. 근데 연인이랑 헤어졌을 때 막 숨이 답답하면서 호흡이 잘 안 되는 호흡곤란을 겪을 수가 있어요. 두 가지 데이터가 붙으면 불면증이 생겨날 수가 있어요. 저희가 스트레스 받을 때 밤에 잠이 잘 안 오는데 불면증은 근육이 계속 긴장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완이 안 되어서 잠이 안 오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이전에 경험했었던 감각 정보들이 붙으면 괜히 아무 일이 없어도 밤에 잠이 계속 안 올 수가 있어요. 불면증. 뿐만 아니라 엄마한테 벌어져서 어린 7살의 시우가 외로워했었는데 다 큰 35살의 시우가 연인이랑 헤어져가지고 나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했던 생각이 붙으면 나는 무가치하다, 자존감이 낮아지게 돼요. 그러니까 두 사건만 이렇게 비유적으로 단적으로 봐도 내가 처리했던 정보들이 스트레스나 상처로 남아있으면 그 뒤에 어떤 경험을 하든지 여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서 좀 네. 정리하고 가야 되는 게 예. 이걸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럴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한 얘기이기도 한 거예요. 근데 김도인이 지금 그걸 정리해내는 거지. 우리가 암묵적으로 그렇지 뭔가 내가 느끼는 감정들이 다른 것들과 연결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를 이제 다 언어적으로 명료화해내는 거고 그리고 이제 김도인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서 예전에 김도인이 했었던 얘기가 뭔지에 대해서 이해하게 됐어. 예전에 연기설에 대한 얘기를 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저는 이걸 믿고 있죠. 윤회한다. 네네. 그리고 그 윤회에서 발생하는 그 카르마라는 것이 전생에 있었던 것들, 그것들이 막 엮이고 인과 과정을 통해서 다음 생을 만들어낸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때마다 김도인이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그렇지 않다. 다음 생이 아니라 이번 생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 그래서 무엇인가 생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연결돼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 그걸 어떤 카르마로 볼 수 있다. 상징적인 측면에서. 이 책을 보면서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김도인이 보여주고 있는 건 그건 거야. 우리한테 발생하고 있는 것들, 감정이나 생각이나 아니면은 경험들이 실제로는 자동적인 인과 과정, 연기를 통해 가지고 하나의 거대한 고통이라는 걸 발생시키고 있다라는 거지. 네. 그래서 읽으면서 그런 걸 고려하면서 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대로 읽었습니까? 네네. 과학에서 그 생물학에서 이야기하는 뇌인지도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실제로 네. 우리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게 한번 싹 내가 지나갔어요. 이렇게 한번 제가 보고 지나가면 무의식적인 단계에서 여러분의 얼굴을 사진 찍듯이 기억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무의식에는.
그런데 그거를 내가 의식적으로 생각을 못할 뿐이다. 그래서 뭐 최면을 걸어가지고 이 중에 사실 범인이 숨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의 얼굴을 이제 떠올리게 하기 위한 뭐 노력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쪽에 저 뒤쪽에 앉았던 사람 너 뭔가 이상한 걸 봤을 거야 분명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뭐 그런 드라마 같은 데도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시각 정보를 프로세싱을 할 때는 모든 내용을 다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던 거에 계속 살을 붙여가요. 네. 그러면서 인과를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강화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여기는 것들은 정말 전혀 기억을 못해요. 예를 들면 여기서 뭐 이런 실험들도 있었는데 막이 잠깐 쳐졌다가 딱 열렸는데 예를 들면 뭐 누군가의 뭐 헤어스타일이 좀 잠깐 바뀐다든가 근데 여성분들은 그런 걸 중요하게 여기니까 그러겠지만 남자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모를 거예요. 저는 좀 되게 친하게 지내던 사람을 딱 떠올려 봤을 때 그 친구가 원래 단발이었는지 긴 머리였는지 기억을 잘 못 하거든요. 남자들은 다 그래요. 안경을 끼다가 안 꼈을 때, 뭔가 바뀐 것 같아. 근데 원래 안경을 끼는 사람이었다는 것 자체를 잘 기억을 못 하거든요. 맞아요. 이런, 남자들은 남자들은 그래요. 정말 그래요. 안경의 너무 형태가 바뀐 두드러진 차이 아닌가요? 안경이 있고 없고. 아니야, 안경 뭔가 테레 이상해졌다고 갖고- 생각해. 아, 그래요? 뭐가 이상해졌는데? 발라는졌어. 예, 좀 모자란 남자도 있어요. 아니죠, 강세대. 근데 제가 그게 대표 사과드립니다. 네네. 그게 감사합니다. 자연스럽다는 거죠. 우리 내가 무언가 정보를 처리할 때 하나하나에 집중하는 건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는 우리가 알고 있던 것들에 계속 데이터를 붙여가면서 강화하는 작업들을 하게 되고 그게 그 사람의 삶을 만든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방향이 큰 줄기가 달라지도록. 네. 그게 정말 저는 책 읽으면서 정말 공감하면서 읽었어요. 지금 덕실님이랑 최 사장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전 실제 이게 심리학 책으로 돼 있지만 쓸 때 철학책이라고 생각하고 썼거든요. 근데 철학은 저희가 아는 개념들도 많지만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게 너무 뭔가 선입견이 많으신 거예요. 자기가 이제 굉장히 강력하게 믿고 있는 개념들이 있어서 그걸 직접적으로 풀어서 썼을 때 문제가 너무 많이 생길 거다라고 생각해서 심리학 용어는 약간 과학적인 용어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중립적으로 생각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심리학 용어로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철학 공부하면서 생각했었던 것들, 그다음에 명상에서 깨닫게 되었던 것들을 심리적인 용어로 풀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대중서를 쓰라고 했더니 철학을 집대성했어. 어쨌든 근데- 계속 한번 들어봅시다. 네, 그래서 고통은 조금이라도 여러분 마음에 남아있으면 얘네들은 확산되기 시작해요. 마치 오이디푸스의 비극이 안티고네 때도 내려와서 지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마음의 고통이 확산되기 시작해요. 다음 볼게요. 이렇게 확산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연합됐던 고통들이 실제로는 패키지로 이루어져요. 오늘 그냥 문득 우울하고 기분이 나쁘다 그러면 그 한 가지 감정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 감정들은 수십 년의 역사가 있고 수십 년의 정보들이 같이 묶여져 있는 형태로 나와요. 그래서 우울한 감정을 많이 고통스러워 하시거나 우울증에 시달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이유가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약하거나 뭔가 결함이 있어가지고 자기 감정 자체를 컨트롤 못하는 게 아니고 그 우울한 감정에 실제로 어마어마한 거대한 집합체들이 붙어 있어요. 근데 단적으로 보고 넌 지금 기분 나쁘다고 해서 뭐 그것까지도 자기가 컨트롤을 못해라고 하면 실제는 이 사람이 왜 고통스러워하는지를 잘 모르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근데 제가 그림으로 그려놔서 그치 실로 놀라운 작업입니다. 그 연기설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저희가 무슨 너희 업보다 업에 시달린다 연기이기 때문에 다 돌고 돈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느끼는 모든 것들에 대한 데이터는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게 그림으로 그리면 너무 명쾌하게 다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고통스러워하거나 여러분들 힘드실 때 내가 실제로는 그 한 가지 생각, 한 가지 감정을 힘들어하는 상태가 아니고 내가 힘들어하는 슬프거나 고통스러운 거에는 수많은 시간들이 뭉쳐져 있어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라고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해서 좀 그림으로 그려봤어요. 이게 단계는 있는 거죠? 네? 단계가 있는 거죠. 아래 단계에서 위로. 그러니까 아, 예를 아니, 들면 그런 게 아니죠. 이제 이 입체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책이 이제 평면이니까 평면도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실제로 저걸 명상하면서 보게 되면 진짜 복합체로 이렇게 입체적으로 뭉쳐져 있어요. 저걸 접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피라미드 같이? 아니면 아니,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 사장님이 요즘 불면증에 시달린다고 하면 네. 너는 외로워하는 게 분명하고 너는 세상을 고통으로 받아들이는 게 분명해 이렇게 또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불면증 이러면 저희가 그냥 왜 요즘 잠이 안 오지? 이렇게 이해를 못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여러 가지 내가 해소하지 못했었던 스트레스 정보들이 붙어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청취자 여러분들은 이게
그 무슨 얘기를 하나 이럴 텐데 이게 책에 나와 있네요. 그림 요 PPT 자료 예. 올라갈 겁니다. 네네, 저희 PPT 자료 89 쪽에 쓰도록 할게요. 보면은 저는 이 뭐 원을 잔뜩 그려놨길래 무슨 네. 책을 그림책으로 만들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또 심오한 의미가 있었네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겪고 있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증상이나 어떤 나의 느낌, 주관적인 체험들이 그냥 그 표면상에 올라와 있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마치 이제 빙산의 큰 네. 꼭지만 올라와 있는 거고 네. 그 밑을 찾아가 보면 어마어마한 덩어리가 네. 감정과 생각과 어떤 그 감각, 신체적인 감각의 덩어리들이 사실은 몇십 년 동안 뭉쳐가지고 네, 맞아요. 네. 있다 이거잖아요. 네. 그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거 아닌가 그러면? 네,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네. 이렇게 뭐 외롭거나 슬프다 그러면 저 감정을 없애려고 하는 것 자체가 시도가 불가능한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다음 볼게요. 고통의 세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나는 지금 되게 어려서부터 슬픈 일을 겪었어. 아니면 난 지금 되게 힘든 상태야.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복합제로 연합되어 있는 상태에 빠져 있을 수가 있어요. 마치 매트릭스에서 빠져 사는 사람들처럼 내가 여기 정보에 함몰돼 있으면 내가 느끼거나 내가 사는 모습 자체를 제대로 보지 못할 수가 있어요. 이게 고통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이 고인 거지. 네네. 그 세계 자체가 되는 거다. 네, 이때부터는 어떤 경험이 들어와도 그냥 힘들거나 고통스러운 게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돼요. 이게 굉장히 그 시우같이 어마어마한 경험, 사실 너무나 그 삶을 바꾸고 그 사람이 보는 그 세계관을 바꾸는 경험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조금씩은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고 누구나 좌절을 네네. 경험하고 예. 조금씩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 삶의 모습이라는 거야. 네. 그러면 생은 곧 고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숨쉬듯 가볍게를 아직 못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해탈에 이르는 방법을 설명해 줍니다. 네네. 그건 이제 2부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부에서는 요 정도까지. 여기까지요? 네. 아, 여기까지요?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다들 충격에 빠져서 뭔가 희망적인 메시지를 들으러 오셨는데 네, 우리가 네. 이렇게 절망적이구나. 2부에서 해결. 네. 2부에서 해결됩니까? 네, 2부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김도인이 이렇게 그림 그렸는지 전 압니다. 아. 왜 동그라미를 계속 그렸는지. 왜요? 동양 철학을 해서 그래. 성학십도 같은 거 생각한 거지. 아니야? 그런 것 같은데요? 네, 그럼 거기서 모티브를 따서 그림을 그리려고 했어요.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읽으면서. 솔직히 저는 읽으면서 86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가 4장의 어떤 도표가 나와요. 네. 근데 전 그 부분을 그냥 쓱 넘겼거든요. 안 넘기셨어요? 솔직히. 저는 봤어요. 안 넘기셨어요? 꼼꼼히 읽었습니다. 이 배 나온 사람아. 일단 1부가 여기까지인 건가요? 네네. 알겠습니다. 2부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고통에서 헤어날 수 있는가? 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정리하면 되죠? 지금부터 한 15분 정도 쉰 다음에 쉬시는 동안 앞에 질문지 통이 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름하고 질문 넣어서 주시면 저희가 이따가 질의응답 시간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쉬시죠.